오늘 세계 명작의 산책은 아서 코난 도일의 해군 기밀 문서 도난범을 찾아서 해군 조약 문서입니다. 동문의 편지. 왓슨이 학교 다닐 때 친했던 퍼시 펠프스는 왓슨보다 2학년이 높았지만 나이는 같았는데 펠프스는 상장을 모두 휩쓸고 졸업 무렵 장학금을 받고 케임브리지 대학교에 들어갈 만큼 머리가 좋았습니다. 집안도 좋아서 그 친구의 외삼촌이 보수당에 속한 거물급 정치가 홀더스트 경이란 걸 알고 있었는데 외무성에 들어갔다는 걸 들었으나 그 뒤에는 잊고 살았는데 뜻밖에도 편지를 받고 옛 생각이 난 것입니다. 워킹 브라이어 브레이에서 왓슨, 학창시절 자네가 3학년 때 5학년이던 올챙이 펠프스를 기억하고 있겠지? 내가 외삼촌 덕분에 외무성에 있다는 얘기도 들었지? 그런데 어느 날 나한테 느닷없이 무섭고 불행한 사건이 일어나 내 삶이 엉망진창이 돼버렸어. 그 무서운 이야기를 편지로 자세히 쓴다면 너무 길고 복잡할 것 같아. 자네가 내 소원을 들어준다면 자세하게 말할 필요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나는 9주일 동안이나 뇌막염을 앓다가 이제 겨우 일어났지만 다 나은 건 아냐. 그러니 자네랑 친한 친구 홈즈 씨를 소개시켜주지 않겠나? 경찰에서는 이제 더 이상 손 쓸 게 없다고 하거든. 그래서 나는 꼭 그분의 의견이 듣고 싶어. 되도록 빨리 와주었으면 좋겠어. 불안에 떨고 있으니 1분이 1시간 같아. 여태 홈즈 씨를 찾지 않은 건 그분의 능력을 몰라서 그런 게 아니라 너무 큰 충격 탓에 갈피를 못 잡아서 그렇다고 그분한테 전해주고, 지금은 몸이 많이 나았지만 재발하면 안 되니까 사건에 대해서는 되도록 신경 쓰지 않으려 하거든. 보다시피 편지도 남한테 시킨 거야. 부디 홈즈 씨를 데리고 같이 와주길 거듭 부탁하네. 옛날 친구 퍼시 펠프스. 이 편지를 읽은 왓슨은 홈즈를 꼭 데리고 와달라고 거듭 부탁한 친구가 가엾게 느껴져 홈즈를 찾아가고 홈즈와 왓슨은 펠프스의 집으로 향하게 됩니다. 우리가 들어서자 젊은이 옆에 앉아있던 여자가 벌떡 일어서며 젊은이에게 물었다. 저는 나가 있을까요? 그러자 젊은이는 여자의 손을 잡아당기고 나서 나를 보며 진심으로 반갑다고 인사했다. 잘 있었나, 왓슨? 그 입수염 때문에 못 알아보겠는걸. 하기야 나도 얼른 봐선 몰라보겠지만 이분이 그 유명한 셜록 홈즈 선생이신가? 내가 홈즈를 소개하고 나자 우리는 모두 자리에 앉았다. 조셉은 방에서 나갔으나 애니는 펠프스와 손을 잡은 채 그대로 있었다. 작은 키, 통통한 몸매, 이탈리아 사람 같은 큼직한 검은 눈동자. 잘 바꾼 검은 머리, 아름다운 올리브빛 얼굴이 돋보였다. 그 화려한 빛깔 때문에 펠프스의 시퍼런 얼굴이 더욱 야위어 보였다. 사라진 조약 문서. 펠프스는 외삼촌이 장관 자리에 오르자 자기한테 중요한 일을 몇 가지 맡겼고 그가 모두 깔끔하게 해내서 외삼촌의 신임을 받게 되는데 어느 날 서랍에서 문서를 꺼내며 말했습니다. 그것은 영국과 이탈리아 두 나라 사이에 작성한 비밀 조약 문서 원본인데 절대 밖으로 새면 안 되지만 꼭 베껴둘 일이 생겼다면서 다른 사람이 퇴근한 후 조약 문서를 베끼고 다음 날 전해달라고 했습니다. 조약 문서는 프랑스어로 써있는 꽤 긴 글이었으며 26개 조항으로 나뉘어 있었는데 서둘러 베꼈지만 9시가 되도록 9개 조항밖에 쓰지 못했고 게다가 졸음이 와서 머리가 몽롱했습니다. 커피를 한 잔 마시면 머리가 맑아지겠지 싶어 배를 눌러 당직 사원을 불렀으나 뜻밖에도 올라온 사람은 앞치마를 두른 몸집이 큰 나이 먹은 여자였으며 인상이 좋지 않은 얼굴이었습니다. 여자가 자신은 사원의 부인으로 자비를 맡고 있다고 해서 커피를 타 오라고 했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커피가 오지 않자 펠프스는 사원의 방에 직접 가보게 됩니다. 이 대목이 가장 중요하니까 잘 들어보십시오. 내가 계단을 내려가서 아래층 복도에 가보니 사원은 방에서 세상 모르고 자고 있더군요. 불에 올려놓은 주전자가 부글부글 끓어서 물이 방바닥에 튀었습니다. 내가 손을 뻗어서 깊이 잠든 사환을 막 흔들어 깨우려고 하는데 갑자기 벨이 요란하게 울리기 시작해 사환이 깜짝 놀라 눈을 떴습니다. 펠프스 선생님 아닙니까? 사환이 내 얼굴을 보고 얼떨떨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커피가 다 끓었나 보러 왔소. 주전자를 올려놓고 깜박잠이 들어서 사환은 나를 보고 여전히 울리는 벨을 보더니 점점 더 놀라는 표정으로 변했습니다. 아니, 선생님이 여기 계신데
벨은 누가 울리고 있는 거죠? 벨? 왜 벨이 울리지? 선생님이 일하는 방에서 나는 벨입니다. 순간 등골이 서늘해지고 심장이 옥죄는 듯 했습니다. 중요한 조약 문서를 책상에 그냥 펼쳐놓고 왔는데 펠프스는 미친 사람처럼 방으로 돌아갔는데 방은 아까 나갈 때와 변함이 없었지만 조약 문서는 필사본만 있고 원본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와 사화는 찰스가로 나가는 계단을 급히 내려가 밖으로 뛰쳐나갔는데 밖은 캄캄했고 모퉁이에 경찰 한 사람이 서 있어 중요한 외무성 문서를 도둑맞았는데 누가 지나가지 않았냐고 물었습니다. 경찰은 15분쯤 서 있었는데 키가 크고 나이 먹은 쇼를 걸친 여자만 지나갔다고 하자 사화는 그 여자는 자기 아내며 그렇다면 도둑은 반대쪽으로 달아났을 것이라고 이끄는데 그는 사환이 점점 수상했습니다. 그러나 사환이 하자는 대로 해서 손해볼 것은 없어 경찰과 함께 걸음을 재촉했지만 헛수고였고 외무성으로 돌아가 계단과 복도를 살펴보아도 방으로 가는 복도에는 아무 발자국도 없었습니다. 그날 밤 줄곧 비가 내렸던가요? 7시쯤부터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렇다면 9시쯤 방에 들어온 여자의 발자국 하나 찍히지 않았다는 건 무슨 까닭일까요? 바로 그겁니다. 나도 그 생각을 했지요. 청소하는 여자들은 신발을 벗고 배로 만든 슬리퍼로 갈아 신거든요. 그래서 비가 오는 날 밤인데도 발자국이 찍히지 않았다는 거군요. 이 사건 확실히 재미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온 방을 다 찾아보았지만 누가 문서를 훔쳐갔든 문으로 들어왔다고밖에 생각할 수 없었는데 그 사이에 경시청에도 사건이 알려져서 포브스 형사가 달려와 수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사원네 집을 찾아가자 큰딸이 문을 열어주었지만 부인은 아직 돌아오지 않았는데 그들이 거실에서 좀 기다리자 그녀가 오는 소리가 들렸고 딸의 이야기를 들은 부인이 도망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부인을 잡아 경시청의 여자 검사관한테 넘겼지만 문서 비슷한 것은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고 펠프스는 발작을 일으켜 집에 이르렀을 때는 미치광이처럼 날뛰어 병석에 눕게 되었습니다. 외무장관 홀더스트 경. 홈즈는 목을 뒤로 젖히고 눈을 감은 채 아무 말도 없이 앉아 있었는데 모르는 사람이 보면 시답잖은 태도로 보이겠지만 실은 이 모습이야말로 홈즈가 골똘히 생각에 잠겨 있는 것이었습니다. 홈즈는 포츠머스로 가는 기차에 올랐고 골똘히 생각에 잠기기 시작하더니 갈아타야 할 클레팜역에 닿을 때까지 거의 말이 없었습니다. 아까 실마리를 찾았다고 했자는가? 그렇지. 몇 가지 찾았지만 어느 정도 도움이 될지 그건 지금부터 조사해서 알아보아야 해. 가장 알아내기 어려운 건 목적 없는 범죄야. 그런데 이 사건에는 뚜렷한 목적이 있네. 문서를 훔쳐서 이득을 보는 사람은 누굴까? 이를테면 프랑스 대사나 러시아 대사가 그렇고 어느 나라에든 팔아먹는 사람이 그렇고 홀더스트 경도 그중 한 사람이지. 홀더스트 경이? 그렇지. 그런 문서가 어떤 일로 자취를 감춘다. 그런 경우 멀쩡한 정치가가 있는 법일세. 홀더스트 경 같은 훌륭한 정치가가 설마 그런 일도 있다는 얘기야. 처음부터 그런 일은 없다고 해놓고 덤빌 수는 없으니까. 오늘 홀더스트 경을 만나서 얘기 좀 들어볼 참인데 나는 벌써 수사에 달려들었다네. 벌써? 응. 워킹역에서 모든 석간신문에 전보를 쳤지. 이 광고가 석간신문마다 나갈 걸세. 홈즈는 수첩 한 장을 찢어 내게 내밀었다. 거기에는 연필로 이렇게 휘갈겨 씌어 있었다. 상금 10파운드 5월 23일 밤 10시 15분쯤 찰스가 외무성 현관 앞이나 그 부근에서 손님을 내려준 마차번호를 알려주기 바람. 베이커가 221B. 홈즈는 경시청에서 포브스를 만나는데 대하는 태도가 차가웠던 그는 여태까지 다룬 53건 중에서 홈즈 이름이 나온 것은 4건뿐이고 나머지는 경찰의 공으로 되어 있다는 소리에 태도가 바뀌었습니다. 그 밖에는 전혀 손을 못 대고 있습니다. 증거가 될 만한 게 전혀 없어요. 왜 벨이 울렸는지 경찰들 의견을 모았소? 아니요. 솔직하게 말해서 그 문제에는 두 손 들었습니다. 누가 그랬는지 모르지만 일부러 배를 울리고 가다니 여간 배짱 좋은 놈이 아닙니다. 정말 특이한 짓이오. 여러 가지 얘기 고맙소. 범인을 잡으면 알려드리겠소. 자, 가세, 왓슨. 한밤중에 나타난 범인.
홈즈가 다음 날 펠프스를 찾아가자 그는 애니의 보살핌을 받고 있었는데 그들이 들어가자 자리에서 몸을 일으켜 인사할 만큼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지난밤에 처음 혼자 잠을 자는데 창틈으로 연장을 쑤셔 넣는 소리와 고리를 벗기는 소리가 들렸고 뛰어내려가 덧문을 열었더니 어떤 놈이 창 밑에 웅크리고 있다 도망을 갔다고 했습니다. 집 주변을 살펴본 홈즈는 침실 창가로 다가가서 방 안에 있는 애니에게 말을 건넸습니다. 애니 양, 오늘 종일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말아 주십시오. 무슨 일이 있더라도 그 자리를 떠나면 안 됩니다. 이건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애니는 적잖이 놀라면서 말했다. 알겠어요, 홈즈 선생님. 꼭 그렇게 하라시면 주무시러 가실 때는 방문을 밖에서 잠그고 그 열쇠를 가지고 계십시오. 약속해 주시겠습니까? 하지만 퍼시는 어떻게 하죠? 그분은 우리와 함께 런던에 갑니다. 저는 여기에 있고요. 이게 그분을 위한 겁니다. 애니 양도 도와주는 셈이지요. 자, 빨리 약속해 주십시오. 홈즈는 펠프스에게 같이 런던으로 가자고 해서 오늘 밤에는 방을 비워놓게 하고 자신은 도중에 같이 가지 않고 워킹에 남아있겠다고 하는데 그들은 홈즈가 왜 이런 계획을 세웠는지 짐작이 가지 않았습니다. 다친 홈즈. 왓슨은 이런저런 궁금증에 시달리다 잠이 들었고 아침 7시에 눈을 떴는데 펠프스가 왓슨을 보자 홈즈는 아직 돌아오지 않았냐고 물었습니다. 약속한 시간에 정확히 올 것이라는 왓슨의 말대로 8시가 조금 지나자 마차가 현관 앞에 서더니 홈즈가 내렸는데 왼손에 붕대를 감고 창백한 얼굴로 들어서고 있었습니다. 홈즈는 집 안에 들어온 뒤에도 좀처럼 2층으로 올라오지 않았는데 그런 모습을 보고 일이 틀린 모양이라고 펠프스가 실망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붕대를 보니 위험한 일을 겪은 것 같은데 무슨 변을 당했는지 들려주지 않겠나? 내가 물었다. 아침부터 먹은 다음 얘기하기로 하세, 왓슨. 서리주의 공기를 50km나 마시며 왔거든. 마차꾼 찾는 광고에는 연락이 없었지? 좋아. 언제나 모든 일이 다 잘 되기만 하는 건 아니니까. 식탁을 놓고 내가 막배를 울리려고 하는데 허드슨 부인이 홍차와 커피를 들고 들어왔다. 곧이어 아침을 내왔으므로 우리는 함께 식탁 앞에 앉았다. 홈즈는 개걸스레 먹었고 나는 얘기가 듣고 싶었고 펠프스는 아주 우울한 표정으로 입을 다물고 앉아 있었다. 홈즈는 닭 카레 그릇의 뚜껑을 열면서 말했다. 저 아주머니는 때를 잘 맞춘단 말이야. 할 줄 아는 음식은 몇몇 가지로 정해져 있지만 아침은 뭘 할지 스코틀랜드 여자 못지않게 딱 맞는 걸 차려와. 자네는 뭘 들겠나, 왓슨? 햄과 달걀. 좋아. 당신은 뭘 드시겠습니까, 펠프스 씨? 닭 카레, 달걀. 직접 집으시겠습니까? 감사합니다만 도무지 넘어갈 것 같지 않습니다. 자, 그 앞에 있는 걸 드십시오. 감사합니다만 정말 먹고 싶지 않습니다. 홈즈는 장난기 가득한 눈으로 말했다. 그래요? 그럼 내가 먹어도 상관없지요? 그러자 펠프스가 뚜껑을 열어주었다. 그 순간 펠프스가 악소리를 지르며 그릇을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펠프스의 얼굴에 빗기가 가셨다. 쟁반 한가운데에는 돌돌 말린 청회색 종이가 얹혀 있었다. 펠프스는 그걸 집어 판이 들여다보더니 가슴에 갖다 대고는 너무나 기뻐서 묘한 소리를 지르며 미친 사람처럼 껑충껑충 뛰어다녔다. 그러다가 너무나 흥분한 탓인지 지쳐서 안락의자에 쓰러졌다. 우리는 펠프스가 기절하지 않도록 펠프스의 입에 브랜디를 부어 넣느라 난리를 쳤다. 홈즈는 펠프스의 어깨를 두드리며 달래는 투로 말했다. 자, 힘을 내십시오. 느닷없이 이런 방법을 써서 죄송합니다. 왓슨한테 물어보면 알겠지만 나는 이따금 이런 연극을 하지 않고는 못 베기는 성미라서요. 펠프스는 소중한 문서를 우도 주머니에 깊숙이 넣고 이 문서를 어떻게 손에 넣었는지 말해달라고 하자 홈즈는 사실을 들려주게 됩니다. 홈즈는 날이 저물 때까지 기다렸다 펠프스의 집담을 넘어 들어가서는 방 창문 바로 앞에 있는 나무 뒤에 가서 앉아 지켜보았는데 애니 양도 덧문을 닫고 나가자 홈즈만 남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새벽 2시가 되었을 때
문고리 소리가 나고 열쇠 돌리는 소리가 들렸는데 통용문이 열리더니 조셉 해리슨이 달빛 속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홈즈가 숨어 있는 곳에서는 방안이 환하게 보여 해리슨의 움직임을 알 수 있었는데 그는 문 쪽에 가까운 양탄자를 들어 올리고 네모로 자른 마룻장을 벗겼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돌돌 마른 종이를 꺼내더니 마룻장을 다시 끼우고 창밖으로 뛰어나왔는데 그는 홈즈를 보고 주머니 칼을 마구 휘둘러 홈즈가 손가락 관절을 다치게 됩니다. 홈즈가 타이르자 해리슨은 문서를 넘겨주었고 홈즈는 그것을 받고 그 사람을 풀어주었는데 장관이나 펠프스나 사건이 재판으로 번지지 않는 것이 더 좋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제기라. 지난 10주 동안 죽을 고생을 했는데 그 문서가 겨우 내 방에 있었단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더욱이 형님이 악당 같은 노. 예, 해리슨 씨는 보기와 달리 겉과 속이 다른 위험한 사람입니다. 오늘 아침 해리슨 씨한테 들었습니다만 증권에 손을 댔다가 큰 손해를 보는 바람에 돈벌이를 위해서라면 물불을 가리지 않고 달려들 생각이었습니다. 더구나 해리슨 씨는 자기밖에 모르는 사내라서 좋은 기회를 붙잡고 나니 누이의 행복이든 당신의 명예든 그 어느 것도 안중에 없었던 모양입니다. 홈즈는 그날 밤 펠프스가 해리슨과 같은 기차로 돌아갈 생각이었다는 말을 들었을 때 벌써 해리슨이 수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가 펠프스를 찾아오는 일은 보통이었고 청사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인데 만일 그 방에 문서를 감췄다면 해리슨 말고는 그 방에 들어가고 싶어하는 사람이 없을 것 같았습니다. 문서가 그 방 어디에 있을 거라고 이미 짐작했습니다만 마룻장이나 널빤지를 일일이 벗기면서까지 찾을 생각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해리슨 씨가 스스로 감추어 놓은 곳에서 꺼내게 하여 제 수고를 덜었지요. 또 뭐 듣고 싶은 얘기가 있습니까? 처음 그날 밤 그 사람은 왜 창문으로 들어오려고 그랬을까? 문으로 들어오면 될 텐데. 내가 물었다. 그 방으로 가자면 침실을 7개나 지나야 하거든. 거기에 비하면 잔디밭으로 나가는 게 더 쉬운 일이지. 달리 또 뭐? 칼은요? 형님이 나를 죽일 생각이었는지 아니면 단순한 도구였는지? 펠프스의 질문에 홈즈는 어깨를 으쓱해 보이고 대답했다. 글쎄요. 다만 조셉 해리슨 씨가 정이 많은 사람이라고는 생각되지 않는다는 것. 이것만은 분명히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해군 조약 문서. 마지막 사건 이전까지는 존 왓슨이 쓴 셜록 홈즈에 대한 마지막 기록인데 처음 왓슨이 당시 있었던 인상적이었던 사건 3가지 중에 하나가 바로 해군 조약 문서였습니다. 외교관이자 왓슨의 동창인 펠프스가 홈즈의 명성을 듣고 찾아오는데 사무실에서 중요한 해군 조약문을 검토하다 잠시 미운 사이 조약문을 도난당해 라콘녀의 오빠 집에 알아 눕는 신세가 됩니다. 사무실엔 숨을 공간이 없었고 바깥엔 비가 오고 있었지만 발자국도 없었는데 용의자였던 수위의 아내와 펠프스의 동료 모두 혐의가 없었습니다. 펠프스의 삼촌 홀트허스트 경은 외국에 이 문서가 입수된다면 큰 일이 일어났을 텐데 아직 별일이 없다고 하며 알아누운 펠프스를 간밤에 누군가 칼을 들고 습격하려다가 실패를 합니다. 범인은 조셉으로 그는 주식을 하다 돈을 잃어 급전이 필요했지만 자신이 조약문을 숨겨놓은 방에 펠프스가 알아누워 있는 바람에 조약문을 팔아넘기지 못했던 것입니다. 홈즈는 일부러 밤에 펠프스의 방을 비운 후 조약문을 가져가기 위해 다시 잠입한 조셉을 체포하는데 계속 아침을 먹으라고 강권하는 홈즈의 펠프스가 마지못해 뚜껑을 열자 음식 대신 조약문이 나옵니다. 현장의 약도를 게재한 첫 소설로 나중에 에거서 크리스티와 같은 후배 작가들도 즐겨 사용하는 기법이 되었습니다. 아서 코난 도일. 셜록 홈즈라는 멋진 탐정이 나오는 추리소설 셜록 홈즈의 모험은 영국의 아서 코난 도일이 쓴 것으로 그는 1859년 스코틀랜드의 에든버러에서 태어나 에든버러 대학에서 의학을 공부해 의사가 되었습니다. 그 후 의사로 배를 타고 세계 곳곳을 돌아다니다 다시 영국으로 돌아와 병원을 차렸으나 환자가 별로 찾아오지 않자 쉬는 틈틈이 소설을 쓰기 시작했고 이것이 동기가 되어 세상에 걸작을 내놓을 수 있었습니다. 결국 도일은 의사보다는 소설가로 이름을 떨치게 되었는데
처음에 쓴 작품이 1887년에 발표한 주홍새 견고로 이 작품에서 처음으로 셜록 홈즈가 나오며 첫 작품으로 좋은 평을 받게 됩니다. 도일은 1890년 두 번째 작품 네 사람의 서명을 발표하고 1891년에는 셜록 홈즈의 모험이라는 추리 소설을 썼는데 이것을 계기로 명성이 절정에 이르며 사회적으로도 많은 활동을 해서 경이란 칭호까지 받았습니다. 장미도, 백합도, 비둘기도, 태양도 지난날에는 무척 사랑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오직 한 사람, 귀엽고 상냥하고 깨끗한 그녀가 나의 모든 사랑을 불타게 하는 장미며 백합이며 비둘기며 태양이랍니다. 하인이 하인의 장미도 백합도